저는 가장 좋은 공간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공간이라고 봐요. 서울시에 10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의 사람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 책에서 이제 공간이 메인이었다면 이제 공간의 미래, 공간이 만든 공간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인간이 좀 메인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건축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가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다. 네, 사람들 간의 관계 혹은 사람과 자연하고의 관계 이거를 디자인하는 장치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자체보다도 저는 사실은 인간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거가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해 왔고 공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런 거죠. 사실은 인간이 빠지고 나면은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넓은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를 의식하는 인간이 만약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는 상당히 좀 약간 동양적인 관점이긴 한데 인간이 사라져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관점도 있죠. 그거 자체로도. 근데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인간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공간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인간의 역사를 볼 때는 대부분 다 전쟁 중심으로 해서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뭐 투쟁의 역사로만 계속해서 풀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저게 약간은 좀 폭력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하면서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네, 그래서 참 굉장히 싫어합니다. 좋아하는데. 온갖 권모술수하고 불질러서 전쟁 이기고 이런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뭔가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려고 건축 공간을 개발하고 진화시켜 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천만 명이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지 않느냐. 혹은 지금은 1억 명 넘는 혹은 몇십억 명 넘는 사람들도 지금 싸우지 않고 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사람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멘트를 한번 해주셔서 뭐 이건 건축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인문학에 관련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이런 얘기 하시는 교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람이 어떤 의미?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제가 어떻게 답을 해요,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각자의 다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 자체를 다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요? 네,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간에 대한 철학을 이런 걸 그러니까 얘기하시길래 사람이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가 측면에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시로 기가하면 될까요? 네, 저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82년생, 네. 40 이제 중반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네. 나는 무엇을 뭐 돈을 남긴다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뭘 인류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한데 어쨌든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보통 40대, 50대 되면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점은 바라보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어떻게 던져진 존재로 이 세상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읽어나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식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것들, 그다음에 내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다 양면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서 읽고 있는 책인데 지능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지능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 단계로 이렇게 혁명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3단계 정도인가 그게 아마 무슨 뇌의 어떤 신껍질인가 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되면서부터 인간이 뭔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인간이 아니라 그냥 아주 초기 단계의 그 포유류 그런 단계 동물 단계에서 뭔가를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한 1억 년 전인지 뭐 1000만 년 전인지 하여튼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를 어떻게 시뮬레이션하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내면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은 딱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내 내부 세계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외부 세계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서도 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인간 사회나 역사에서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석을 할 때 내부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한다든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서 문제를 찾죠. 그거는 자본가들이 자본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네. 아니면은 경제적인 계층 갈등 때문이다라고 또 저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다. 이렇게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두 가지로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눠지는데, 근데 바람직한 거는 5대5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대5로 보면서 외부도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내면도 더 성찰해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외부에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오택동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내면에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 인도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은 안 바뀌어도 그냥 난 뭐 다음 생에서 잘하겠지라고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7대3으로 내부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뭔가 내가 내 인생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가 훨씬 더 뭐랄까 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산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큰 흐름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을 갖고, 근데 그게 제가 찾은 프리즘은 공간이라고 하는 프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나만의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더라도 나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고, 그게 왜 여러분 중요하시냐 하면은 그거를 본인만의 관점을 갖지 않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그냥 수용하게 됩니다. 휘둘리겠죠. 그렇죠.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너무나 저 정치가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예, 이 세상을 저 사람이 바꿔줄 거야 라고 지지하는 거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되게 약간 개인주의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가 맹목적으로 군중에 쓸려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대 여의도로 갈 일은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데 또 가게 되니까 나중에 10년 뒤에 갑자기 강남 비례대표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정치를 약간 안 믿습니다. 그런 걸 제안도 많이 받았지만은, 많이 받으셨어요? 예, 많이 비례대표 뭐 2번도 주겠다고 하는데 다 거절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1번이 아니어서? 아니 1번은 그런 큰 집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보다는 뭔가 항상 그러니까 약간 김두한보다는 시라소니가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혼자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김두한은 종로를 휘젓고 다니는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렇죠. 집단에 조직이 있고. 근데 시라소니는 혼자서 그냥 만주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저는 집단에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현준 건축사무소 혼자 일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당연히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동료들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군중과 동료는 좀 다르잖아요. 혹시 동료들을 만들고 싶지만 한없이 자유롭고 싶으신 건가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있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저희 이제 채널이 이제 247명, 그 규모가 있잖아요. 저희 직원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늘리면 더 많은 영상도 만들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직원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어쨌든 인볼브 돼서 뭘 더 해야 시키고 피드백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유튜브마다 인생 끝나겠죠. 그렇죠. 네.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어느 정도 규모까지 키워야 되느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뭐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한 1000명까지 해야지 그러다가 아니야 한 30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떤 때 아니야 10명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다가 지금 한 1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테크놀로지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기술이 발달하니까 챗GPT 요즘에 뭐 예, 저희 직원이 지금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의 30명의 직원이 하는 일은 한 20년, 30년 전에 한 100명이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명이서 웬만한 방송국만큼 하시잖아요. 케이블 방송국 정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발달하면은 크게 많은 집단이 필요 없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관점을 정리하면 책에서 이제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인생의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관점이 없으면 자존감이 없다라는 건데. 근데 아까 뭐 다 얘기해 주셨지만 관점이 없으면 왜 자존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휘둘리니까. 휘둘리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중심점을 자기 내부에 갖고 있지는 못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지금 대세의 흐름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트렌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변 눈치를 보고 이 지금의 흐름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나도 거기에
같은 동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약간 그런데 약간 한 발자국 약간 항상 떨어져 있는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트렌드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계속 약간 트렌드, 비트코인 얘기하는 사람이 트렌드 얘기하는데 안 좋아하는 게 웃기긴 한데 그 약간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그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트렌드를 쫓는다는 거는 끊임없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눈치, 재밌는 표현인데. 예.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군중의 눈치를 보고 내가 대세의 흐름에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은 큰 집단에 속할 때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과 10명이 패싸움을 하면 100명 안에 속했을 때 이기니까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세의 흐름에 자기가 편승하려고 하죠. 그런 되게 놀라운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 뉴욕에 가면은 야구팀이 2개가 있거든요. 네. 뉴욕 양키스하고 뉴욕 매츠하고 네. 근데 양키스가 오래된 팀이고 매츠가 신흥팀이거든요. 근데 팬층을 분석을 해보면은 뉴욕 매츠에는 백인 팬들이 많아요. 백인 남성들이 되게 많고 근데 양키스 팬 중에서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들은 양키스 팬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들은 미국에 와서 자기가 소속감을 못 느끼니까 양키스 팬을 하면은 그 100년 넘은 엄청난 그 팬 집단에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그런 큰 집단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정치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많이 하는 사회 저는 별로 안 좋은 사회라고 봐요. 왜냐면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A 정당이 지금 뭐 45%고 B 정당이 38%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있는 그냥 부동층이라고 하죠. 떠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큰 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론 조작하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를 많이 해서 발표하는 사회는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마다 맨날 트렌드 책 나오고 계속 그런 걸 통해서 현세의 흐름이 이러니까 너는 여기에 편승해야 돼라고 자꾸 압박을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저는 좀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건축 트렌드가 뭐냐. 근데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시나요? 뭐요? 김 작가 TV에서 3년째 내고 있는 책이 머니 트렌드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웃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전혀 기분 나쁘게 그런 거 아닙니다. 머니 트렌드 2023, 24, 25 나왔고 돈 버시려면 트렌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트렌드 읽어야지 돈을 벌죠. 그리고 또 책에서 시선에 의한 건축 역사의 흐름에는 인간의 본능이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저는 뭐 뇌과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간이 머리를 쓰는 거에 정보 처리에 엄청난 많은 부분이 시각 정보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눈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게 할 것이냐, 내가 누구한테 보여지느냐,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가 건축 공간이거든요. 그거가 그 시대별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각 시대별로 어떻게 사람들이 건축 공간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만들고 어떻게 보여지게 만드는가를 컨트롤하는 장치들이 계속 발명이 되거든요. 뭐 그리스 반원형 극장도 그 중에 하나고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도 그 중에 하나고 뭐 등등 나옵니다. 뭐 지구라트 신전 같은 뭐 높은 건물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그걸 통해서 그런 시각 처리를 통해서 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각 처리를 통해서 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이제 서점 가서 요 공간 인간 요 책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책을 살짝 보고 사잖아요. 네네네. 머릿말이야 보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교수님과 뭐 1장부터 17장까지 뭐 17시간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중에서 교수님이 딱 요 파트 하나 정도는 보고 괜찮으면 사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한 파트만 딱 짧게 아까 모닥분 했으니까요. 총 17장 중에서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2장을 읽으세요. 1장 읽으신 다음에. 동굴벽화 상상의 공간에 대해 어떤 얘기인데요? 동굴벽화도 사람들이 보통 건축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기가 쉬운데 왜냐면 건축물을 지은 건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은 비버도 댐을 만들거든요. 거미도 집을 짓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요. 자기 집 짓고 새도 둥지를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공간과 동물이 만드는 공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공간에는 사람의 생각이 투영됩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장치로서 사용돼요. 우리가 동굴벽화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선사시대 때 사람들은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 생각을 정확하게 단어로 표현해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을, 복잡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보다는 그림인 거죠. 근데 그림은 땅에다 그리면 지워지고 뭐 비가 와도 지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는 데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은 데가
실내 공간인 동굴인 거죠. 근데 그 동굴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 단계의 혁명이 모닥불이 있었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가면은 실내 공간을 햇빛이 없더라도 들고 가서 빛을 인공의 빛으로 밝혀서 그 공간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물감을 만드는 기술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걸로 동굴 벽화를 쭉 그리게 되면은 천장까지도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초대받아서 간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횃불로 쫙 그림을 보면서 순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일종의 동영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간에서 현실감을 느끼면서 아 이게 이 사람의 머리가 혹은 이 사람이 이 말하는 이야기꾼이 상상하는 것들을 공간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하는 공통의 신화를 믿었기 때문에 집단의 규모가 커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공통의 신화를 믿는데 건축 공간이 큰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동굴 벽화 같은 것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이제 그게 나중에 더 인류가 발전을 해가지고 그냥 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굳이 동굴을 안 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죠. 뭐 벨베클리 테페도 짓고 나중에 더 발달하면은 실내 공간을 고딕 성당을 짓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리를 가공해서 칼라 그림을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횃불 없이도 태양빛만으로도 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같은 원리가 수십만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극장에 가서 우리는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마블 이야기를 우리는 믿잖아요. 뭐 천둥 번개치는 신도 나오고 뭐 하나 개봉했던데. 예, 오늘 보러 가려고요. 저도 오늘 저녁에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세요? 왕십리? 저는 여의도 여의도 CGV? CGV 갈 거예요. 다행히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여자랑 보러 가시나 봐요? 그럼 누구랑 보고? 저는 혼자 보러 가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저는 영화를 볼 때 혼자 보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왜냐면 같이 보러 간 사람이 이 영화를 재밌어 할까? 뭐 이런 거 신경 쓰이는 게 싫어요. 공간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아니 보통 저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그러니까 저도 뭐 혼자서 일도 하고 혼자서 밥 먹을 때도 있지만 여행 절대 혼자 하지 않는 게 영화 아니면 진짜 맛집을 찾아갈 때 아니면 여행 갈 때 왜냐하면 그 공간에도 인간이 스며드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봤을 때 무언가를 음미했을 때 무언가를 들었을 때 이거를 더 증폭시키려면 나누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극장은 저는 너무 신경이 쓰여서 누구랑 같이 보러 가기 싫더라고요. 네. 일단 예매도 편해요. 혼자 보러 가면. 그리고 저랑 그 취향이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영화를 보는 취향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냥 편하게 혼자 보고 옵니다. 저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인간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저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막 옆집 숟가락 숫자도 알고 뭐 이런 거를 바람직한 어떤 아이디어랑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표현이십니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개인의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맨 마지막에 스마트시티 나오고 뭐 저 좋은 공간이 뭐냐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공간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공간이라고 봐요. 인간이 지금 서울시에 10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의 사람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000만 명이 유명한 소설책이 있어요. 우리들이라는 SF 소설인데 아마 소련에서 쓰여진 소설일 거예요. 미래의 디스토피아가 어떤 사회냐면은 집이 다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내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서로 감시가 되는 사회고죠. 그러니까 자유가 전혀 없는 사회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모든 공간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런 공간을 과연 그게 좋은 공간이냐. 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주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너무 고립된 1인 가구에 혼자 사는 사회라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자꾸 연결을 강조하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거가 연결되어 있는 조선시대 때 백리 바깥을 못 나가고 마을 주민들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전혀 없는 그런 익명성도 전혀 없는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역할에 지금 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다음 이제 벽만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창문이 있는 거고 계단도 있는 거고 계단도 있고 문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발명한 건축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서 레고 블록 만들듯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막 만들면은 그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도 누리면서 함께하는 행복감도 누리면서 자연하고도 잘 지내면서 자연 속에서 벌레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깨끗하게 벌레 없는 데서도 쾌적하게 지내면서 여름철에 에어컨 나오는 데 지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 하는 거죠.